저는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집값 안 올라도 좋아요. 그거 다 개구라뻥이잖아. 속마음은 올라야 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한두 곳만 도미노로 넘어져도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경제, 금융 위기로도 번질 수가 있다. 그들은 딱 함정을 파놓고요. 딱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저는 2030들은 알아봐도 걸렸으려고 봅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은요. 미분양 문제도 사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맞아. 특히나 좀 꼽히는 게 분양시장 양극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완전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지고 팔리질 않고 있고, 또 어느 곳들은 완판되고 막 사람들 몰려 줄 서고 뺑뺑 돌고 그 옛날의 풍경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미분양 위기부터 왜 이렇게 양극화 현상까지 벌어지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 상승장에는요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오르는 폭을 보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을 보면 결과는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남 같은 경우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랐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안 오르다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폭은 비슷한데 이제 중심지 지역들은 미리 먼저 오르고 좀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이죠. 강남이라고 해서 천장부지 오르진 않는다. 네네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모두가 다 오르는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판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마음? 매수자들도 알죠. 매도자들도 알지만 아무거나 사가지고 다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똘똘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똘똘한 지역이 어디냐? 우리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은 절대 안 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집값 안 올라도 좋아요. 그거 다 개구라뻥이잖아요. 아니요. 속마음은 올라야 돼. 오르는 게 정상이야.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안 오르면 손실이에요. 다 그냥 손실. 전세 살지. 그럼요. 오른 집을 사. 예.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대한 확신이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분양도 진짜 분양가 저렴하고 역세권에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들어가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좀 더 냉정해졌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하락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하락 폭이 커질 수도 있겠다.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지? 어딜까요? 서울. 서울은 예외적인 지역인데 서울은 항상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왜? 서울은 땅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데가 제가 볼 때는 여의도의 그 국회 그 이전하고 밀어버리면 아파트 짓지 않을까. 아, 국회 세종으로 가고. 예. 그런 거 아니면 못 져요. 그러니까 서울은 기본적으로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수요는 서울에 집을 누가 사요? 경기도나 인천에 계시는 분들도 여유만 되면 사고 싶고 지방에 돈 있는 분들도 기회만 되면 서울에 한 채는 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 분양이나 미분양 시장도 서울이 먼저 회복을 하죠. 줄 서더라도 물론 분양가도 따져봐야 됩니다. 서울이라고 다 오르지 않아요. 뭐 구분이 딱 수요 되니까. 칸탑이니까 거기는 고분양가 때리니까 안 되잖아요. 가격은 맞춰야 돼. 둔촌주공? 사실 둔촌주공은 미분양 나는 아파트가 아니었죠. 원래 미분양이 안 나야 되고 한 100대 1 나와야 되는데 12월에 공포가 지배할 때 하필이면 그때 분양을 해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고 덕분에 규제는 잘 풀렸지 뭐. 왜? 둔촌주공이 만약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요.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서 소화가 안 되면 진짜 이게 패닉 오거든요. 믿었던 둔촌주공이 넘어져 버리게 되면 그냥 도미노입니다. 진짜. 그러면 미분양도 급증하게 되고요. 모든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패닉이 와버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었죠. 서울은 그나마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이 날 줄 아는데 왜 자꾸 분양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자 건설회사들은 공사를 할 때 건축을 할 때 갑자기 짓지 않아요. 땅을 살 때 건축할 때 브릿지 대출 브릿지론 받잖아요. 네. 브릿지론 받고 PF 대출 일으켜가지고 선분양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땡겨가지고 짓고 그쵸? 끝나면은 이제 돈 잔금 받아가지고 청산하고 PF 갖고 끝나는데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 입장이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땅을 사가지고 인허가 받고 PF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2, 3년 걸리거든요. 다 끝났어.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연기할 수는 있어요. 작년에도 연기를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어. 왜?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은 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합니다.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다 받아주냐고. 안 받아주죠. 못 받아주죠.
그러니까 미분양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미분양은 올해 말까지는 저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브리지론도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게 분양을 계속 해야 되는지. 결국 이 문제는 PF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자꾸 건설회사 도와주지? 왜 자꾸 부자들 도와주려고 하지? 이게 걱정되는 게 금융시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건설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을 버티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PF로 다 인질 잡혔어. PF가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냐면, 자, PF 대출 해주죠. 이게 프로젝트로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요. 왜냐면 이게 한시적으로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높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PF 대출을 누가 해줬느냐? 주로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보험, 증권. 애들은 그런 거로 수익을 내야 돼. 그게 좋은 게 집값이 올라갈 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선분양 제도잖아요. 자, 일단 분위기 좋으면 그 당시는 우리 선당후금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해주면 아니 이 분위기에 당연히 완판되지. 뭐 시간만 2, 3년 지나면 고금리 그냥 그대로. 얼마나 좋아. 그리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2021년까지 공격적으로 분양을 해도 2023년까지는 괜찮겠네? 다 계산이 있죠. 그 계산이 미국이 틀어버렸죠. 꼬였죠. 지금 다 물렸어요. 선분양 제도 해가지고 분양 완판했대. 그럼 박수 치죠. 성공이야. 선분양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만 잘해가지고 잔금 받으면 끝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도 남는 게 없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건설회사들이 시공사들이 갑이잖아요, 사실. 아니 공사하고 있다가 돈 달라 그러면 줘야지. 그래서 이제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자체가 지연되는 것들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럼 못 이깁니다. 그런 거. 시공사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이나 이렇게 분양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밀어내기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분양까지 덮쳐요. 미분양은 더 최악이지. 공사비 정액의 문제는 아니에요. 책임준공하니까 시공사들도 이제 일단 물렸어.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시행사들도 계속 이자 내면서 언제 분양이 될지도 모르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시행사는 돈이 없잖아요. 계속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PF 대출해준 금융사들이 인질로 잡히게 되고 물렸으니까 땡처리해야 되는데 대놓고 또 이게 판촉은 못해. 왜?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50% 할인 분양하면 그분들한테도 다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뒤로 팔아야 돼. 뒤로 파는데 10% 조정해가지고 누가 사겠냐고. 안 되죠. 예. 지금 막 50% 조정된 매물들 나오거든요. 살 사람이 없어. 그걸 받아줄 우리나라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지금 다 물려가지고 안 물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동맥경화처럼 지금 꽉 막혔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도 이걸 예의주시하죠.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된다? 6개월,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한두 곳만 도미노로 넘어져도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경제, 금융 위기로도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도 원희룡 장관도 항상 PF 대출 얘기하죠. 미분양 얘기하죠.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1.3 대책 이후로 다른 대책 나온 거 없거든. 정부는 절대 건설사나 뭐 집가진 부자들 잘해줄 생각 없어요. 솔직히. 관심 없죠. PF가 문제. 예.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입하리라고 봅니다. 악성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PF 대출에 물린 금융사들도 굉장히 골치 아프다. 최근에 울산에서 대우건설이 440억 포기했죠. 예. 그 얘기는 대우건설이 6개월 만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440억 포기하지 않죠. 대우건설이 볼 때는 대형 건설사들이 다 분석팀이 있잖아요. 야, 이거 1년 만에 해결될 문제 아닌 것 같아. 좀 2년, 3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45 포기한 거예요. 과거 금융위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분양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숫자만 보면 그렇죠. 숫자만.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만 호까지 갔었고요. 아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 16만 호하고 지금 8만 호가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13년에 아마 7만, 8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슷하잖아라고 하는데, 자, 2013년하고 보자고요. 2013년이면요, 지나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 아까 하락 얘기했던 게임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상승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이제 하락 게임이 1차 하락을 하고, 이제 막 본 게임 시작하는 상황인데, 같은 8만 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8만 호에서 끝이냐, 7만 5천 호에서 끝이냐, 아니잖아요. 이게 10만 호가 될지, 11만 호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와 비교해가지고 같은 8만이라도 다르다. 그때는 마무리 단계의 8만이었고요. 국토부가 좀 결국에는 개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의견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매입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원해주는 방법. 집적 매입은 우리 세금으로 사실은 매입하는 거잖아요. 뭐 10% 정도 조정해주는 일반적인 그런 거 사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00원을 사주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앞으로 또 80,000원 늘어나면 언제까지 사줄 수 있냐고. 못 사주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이게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소화를 시켜줄까?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을 다 도와줘야 돼. 첫 번째, 건설회사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죠.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가격 내려. 그러면 뭐 고점 대비 10%든 20%든 내릴 수 있죠. 중도금 무이자 해줘. 해주겠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 메리트는 살짝 있어요.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는 뭘 해주느냐? 이제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면제 정도 해줘야죠. 지방에 미분양을 사면 취득세 면제해줄게. 재산세 뭐 약간 감면해줄게. 그러면 국토부 또는 중앙정부 니들은 뭐 해줄 건데 우리는 양도세 감면해줄게.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 미분양을 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세는 면제해줄게. 왜? 잘못하면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니까 그 정도 해주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격 할인도 되고 취득세도 아까운데 안 내도 되고 올해 안에 그리고 양도세도 5년 동안 안 낸다고 재산세도 좀 감면해준다고 그래 내 집 마련 필요했는데 이참에 해보자 라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면은 건설사만 도와준다는 말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건설회사들은 손해야. 이미 적자 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도 이익을 보는 건 아니고 틀어내는 거고요. 정부도 좀 손해보고 그럼 금융회사들도 PF 물린 거 있으면 무이자 대출 좀 해주든 어떻게 하든 해서 어떻게든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해줘야 된다. 이게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돼가지고 나중에 뭐 금융회사 막 자빠지고 부도나고 그러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 좀 소화하자. 그러면 실수요자도 좋잖아요. 단 지방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전국 다 하지 말고. 한 사이클 지났으니까. 지방을 타겟으로 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모든 정부의 역량도 지금 전세 사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갭 투자가 좀 많았던 곳에 집중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전세 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기를 치는 전제 조건은요.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강남에 신축 빌라를 지어서 사기를 하고 싶어요. 강남의 땅값이 얼마인데? 그럼 안 나오죠. 사이즈가 안 나오지. 나오죠. 굳이 강남에 비싼 걸 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저렴할까?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강서구, 화곡동, 인천 땅값이 저렴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지어서 팔아먹기 굉장히 수월하죠. 땅값은 저렴한데 찾는 사람은 많은 곳. 많죠. 사는 사람들 많죠. 왜? 우리 2030들 돈이 없으니까 강남에 살고 싶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럼 어디로 가? 뭐 인천, 강서구, 강서. 또 뭐 동탄, 구리 그런 사기꾼들의 밑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들은. 월세 들어가려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전세를 가야 돼. 대출 이자가 그나마 좀 유리하니까. 대부분 전세로 들어가죠. 또 경험이 없어. 그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양심을 버리고 한편이야. 사기꾼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작정하고 사기치면은요 사실은 어려워요. 어떤 경우라도 교수들도 당해요. 기획부동산한테 왜 당하냐고요. 그들은 딱 함정을 파놓고요. 딱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뭘 하면은 다 알리바이를 다 만든 다음에 사기를 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2030들한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꼼꼼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된다. 저는 알아봐도 걸렸으리라고 봅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은요. 저는 이거는 완전히 모기터가 됐다. 구조적인 전세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허점을 사기꾼들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다.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안타까운 죽음도 결국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책을 하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예. 자기 잘못도 아니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좀 오픈을 하셔라. 그리고 가족끼리 상의를 하셔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전세가율 문제는 이 빌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저가 아파트들에서도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나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서도 보면은 깡통주택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저가 아파트가 높다고 합니다. 역전세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이게 전세 사기로도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파트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 가율이 낮은 아파트들, 일반적인 아파트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은데 소형 아파트들, 전세 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세 제도가 뭐냐면 계약서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이면 그냥 계약서 하나 작성하고요. 제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맡기고 제가 집주인 집에 잠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다른 안전장치 없습니다.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전세금 온전히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게 항상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경우 내가 낙찰을 받거나 내가 배당을 받거나 간에 선순위한테는 못 이기고요.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낙찰가 대비해서 어차피 못 건지는 돈이 상당히 많다. 시세 확인한 다음에 경매에 넘어가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정도. 안전장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괜찮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5억이면 보통 아파트는 낙찰 가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 가율이 올라가거나 아파트가 낙찰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그런 물건들이라면 고민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는 이런 메커니즘이다. 안전한 제도가 아니에요. 좀 불안전한 약간 후진적인 제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돌려받는데 익숙해졌고 그동안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세 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 떨어져요. 이제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다면 반드시 이런 안전장치들은 최소한 자기가 우선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 있죠. 있는데 안 할 뿐이죠. 정부는 주거 안정성,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게를 하는데 목적, 포커스를 두고 있고 네네. 세입자들은 내 전세금 돌려줘.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국토부 입장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물론 사기 당하신 분들은 또 속이 타들어가는 거고요. 서로 좀 정부도 좀 양보해서 뭐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 같은 거 좀 해주고요. 우선 매수권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사기 당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100% 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최우선 변제금 정도 우선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저는 국회는 최우선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도 보증금 기준이 있거든요. 이 보증금 기준을 제발 좀 폐지 좀 해달라. 세입자들한테는 국세, 나라 세금, 은행 선순위보다도 2,800만 원 정도는 세입자한테 우선으로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입자도 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마음고생만 합니다. 그러니까 건질 거 건지고 은행도 조금 손해보고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예방책이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제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증보험 가입하잖아요.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개업할 때 공제 증서 같은 걸 반드시 넣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구청에.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고요. 전세 한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제출을 한 다음에 어떤 보증보험 회사에서 확인서, 보증보험 가입서를 제출을 해야만 전세 계약이 마무리되도록. 아, 그런 식으로 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확실하게. 뭐 복잡해. 내 전세금 지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없으면 전세 계약이 안 되도록 의무화해야 되고요. 네네네. 허그나 이런 보증보험 회사들이 이제 가입을 해주게 되면 지금 또 적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정부도 권한을 줘가지고요. 허그나 이런 보증보험 회사들이 집주인의 주택수, 세금 체납, 뭐 과거에 전세금 안 돌려줬는 이력, 뭐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진행 안 시켜야죠. 발급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도록. 그리고 계약금이 있잖아요. 계약금을 허그에다 넣는 거죠. 약간 그걸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는데 공탁처럼. 계약도 10% 허그한테 입금을 하고 예를 들어서 허그가 다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 발급을 해주고 돈을 입금을 해주고 아 위험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은행도 우리 예금하면 지급준비율 제도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3주택 이상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30% 정도는 예치를 좀 하자. 그래서 허그나 이런 기관들이 예치금을 가지고 30%는 가지고 70%는 주인한테 주자. 앞서서 보듯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손해볼 수 있잖아요.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허그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피해자 또는 계약자한테 줄 수 있도록 보험답게 제대로 좀 조사하라. 예. 그리고 조사 권한 줘야죠. 임대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또 부작용이 뭐냐면 빌라 오피스텔 전세 위험해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멀쩡한 정상적인 빌라 오피스텔 전세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물건인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돌려주지 못해. 본의 아니게 사기돼 버려요. 불신이 커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물건들도 망가지게 되고요. 전세 제도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 최대한 빨리 골든 타임 내에 물론 피해자 구제 대책도 포함해 가지고 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고민 있으실 텐데 또 김만 소장님하고 좋은 이야기 나눠봤고 앞으로도 브릿지에서 유용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